이게 대체 뭡니까? 정부 차량이 논에 빠졌다고요? 정비소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흙투성이 검은 세단을 바라봤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박살이 나 있었고 타이밍 벨트는 끊어진 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스타킹이요. 스타킹으로 벨트를 감았어요. 그 순간 정비소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980년대 당시 자동차 보급률은 겨우 15%. 100명 중 15명만이 차를 소유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경차나 중고차였죠. 그런데 정부가 지급한 V6 세단이 논바닥에 코를 박고 스타킹과 진흙으로 응급처치를 받아 수백 킬로미터를 달렸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이 상태로는 10분도 못 가요. 정비사의 단언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2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냉각수는 진흙으로 막았고 벨트는 여성용 스타킹으로 고정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차가 지금도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차는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그날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할아버지가 타시던 차에 관한 이야기죠. 그 차는 지금도 우리 집 차고에 있어요. 4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동이 걸리고 여전히 달립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차가 아직도 멀쩡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 차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들은 웃으며 말하죠. 차가 죽었다 살아난다니 무슨 귀신 씬 소리야. 하지만 저는 진담입니다. 그 차는 정말로 한번 죽었어요. 논바닥에 코를 박고 엔진이 멈추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작부터 해야겠네요.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많았고 포장도로보다 비포장길이 더 많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자가용이 있는 집은 동네에서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할아버지는 정보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서울의 한중앙부처에서 근무하셨죠. 20대에 공직에 들어가셔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승진도 빨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셨거든요. 할아버지의 일과는 빡빡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9시에 돌아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종종 출근하셨고 명절에도 당직을 서셨습니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죠. 그런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공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공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한 대를 지급한다. 할아버지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대요. 믿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국가가 본인에게 차를 준다니 그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증거였고 신뢰를 얻었다는 표시였으며 무엇보다 국가가 본인을 필요로 한다는 확인이었죠. 며칠 후 그 차가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V6 세단. 당시로서는 최고급 차종이었어요. 번호판에는 관용 차량을 나타내는 특별한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 주위를 몇 바퀴나 도셨습니다. 손으로 보닛을 쓰다듬고 창문을 들여다보고 타이어를 확인하셨어요. 마치 귀한 보물을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차예요? 할머니가 신기한 듯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국가 차야. 내가 맡아서 쓰는 거지. 그래도 좋잖아요. 이제 출퇴근도 편하게 하시겠네요. 그래야지. 이 차 덕분에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그 검은 세단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게 정부 차량이라며? 관용 차량 맞네. 번호판 봐. 우리 동네에 저런 차가 있다니.
아이들은 차 주위를 뱅뱅 돌며 구경했어요. 누군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셨어요. 타보고 싶으면 타봐도 돼. 동네 아이들이 차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에 앉아보고 핸들을 만져보고 계기판을 구경했죠. 그들에게 그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차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매일 아침 물걸레로 닦으셨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왁스칠까지 하셨죠. 햇빛에 반짝이는 검은 차체를 보며 흡족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는 가끔 걱정하셨어요. 여보,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차는 타라고 있는 건데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국가가 준 거라고. 함부로 대할 수 없어. 할아버지에게 그 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며 받은 최고의 보상이었거든요. 월급은 많지 않았고 복지도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받은 차 한 대는 그 어떤 상여금보다 값진 것이었죠. 차가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낙엽이 거리에 쌓이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말에 고향 가야 해. 아버지 제삿날이거든. 증조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남이셨기에 제사를 주관하셔야 했어요. 고향은 남쪽 끝,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400km가 넘었죠. 이번엔 우리 차로 가자. 가족들 모두 함께. 할아버지의 제안에 가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차로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요? 우리 모두 차에 탈 수 있어요? 어렸던 삼촌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죠. 당연하지. 이 차가 얼마나 넓은데 5명쯤은 문제 없어. 그날부터 집안은 들썩였습니다. 할머니는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차량 점검을 도우셨어요. 삼촌은 매일 차에 올라가 앉아서 출발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쌀쌀했지만 기분 좋은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여행 날씨였죠.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를 점검하셨습니다.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냉각수를 보충하셨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어? 네. 우리 가족 5명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석에, 할머니가 조수석에 앉으셨어요. 뒷좌석에는 아버지, 삼촌, 그리고 제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트렁크에는 제사 음식과 짐들이 가득했죠. 할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어를 넣으셨습니다. 출발.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국도였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태였거든요. 대부분의 장거리 이동은 국도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준비해 온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삼촌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확인하셨죠. 여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돼요.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4시간이면 괜찮네. 점심 전에 도착하겠어. 할아버지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속도는 시속 50에서 60km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느린 속도지만 그때는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국도는 구불구불했고 노면 상태도 좋지 않았거든요. 차 창밖으로 농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들판, 허수아비가 서 있는 논, 빨래를 널고 있는 시골 아낙네들. 한가로운 풍경이었어요. 가끔 트럭이나 버스가 반대편에서 지나갔습니다. 저기 봐요. 소가 있어요. 삼촌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길 옆 풀밭에서 소 몇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 광경이 우리에겐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우셨습니다. 경찰차도 뒤에 멈춰 섰죠. 경찰관 2명이 내려서 우리 차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운전자분, 속도 위반입니다. 이 구간은 시속 50km 제한인데 60km로 달리셨어요. 면허증 좀. 경찰관이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차 번호판으로 향했어요. 관용 차량 표시를 본 거였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이건 관용 차량이시네요. 공무 중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아니면 얼버무려야 할지 고민하신 거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공무는 아니고요. 고향에 제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경찰관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사라면 중요한 일이시죠. 저희가 실례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관할 구역까지 안전하게 호송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관용 차량이시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는 경찰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우리 차 앞으로 가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우리를 이끌기 시작한 거였죠. 차 안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여보, 경찰이 우릴 호송하는 건 처음이네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웃으셨고 삼촌은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완전 국빈 대우받네요. 이거 뭔가 민망한데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으로서 받는 작은 예우였으니까요. 경찰차는 30km쯤 앞서가다가 한 교차로에서 멈춰섰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서 다시 경례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관할입니다. 안전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셨고 경찰차는 유턴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혼자 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의 표정에 피로가 묻어났거든요. 2시간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핸들을 잡고 계셨어요. 쉬지 않고 운전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좀 쉬었다 가요. 휴게소 없나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래도 피곤하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들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날 새벽 3시에 일어나셨대요. 제사 음식 준비를 도우시고 차량 점검을 하시느라 거의 잠을 못 주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가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3시간째 접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할머니가 또 김밥을 나눠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드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은 운전에 집중해야 해.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도로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포장이 덜 된 길로 접어든 거였습니다. 시골로 들어갈수록 도로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울퉁불퉁한 노면, 차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도 함께 흔들렸어요. 그런 흔들림이 할아버지의 졸음을 더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운전할까요? 좀 쉬세요. 아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거절하셨어요. 아버지도 운전을 할 줄 알았지만 할아버지는 정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었죠. 이 차는 국가가 본인을 믿고 맡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운전하고 전날 밤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피로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깜빡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감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셨어요.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길은 점점 더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논에는 아직 물이 고여 있었고 벼는 이미 추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핸들에서 스르륵 풀렸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어요. 딱 3초.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외침이 차 안을 가득 메웠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이미 도로를 벗어나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급하게 핸들을 꺾으셨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너무 가까웠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관성이 그대로 작용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차가 앞으로 쏠렸어요. 우리 몸도 모두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삼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 충격. 차 앞부분이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차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다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괜찮아요. 엄마는? 나도 괜찮아. 하나씩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충격이 컸지만 속도가 느렸기에 큰 부상은 없었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차는 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논바닥에 처박힌 상태였어요. 앞 범퍼는 논물에 잠겨 있었고 앞바퀴도 진흙 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뒷바퀴는 도로 경계석에 걸쳐 있어서 허공에 떠 있는 상태였죠. 할아버지는 한 발 내딛자마자 신발이 진흙에 푹 빠졌어요.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발목까지 진흙이 올라왔습니다. 이럴 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절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진흙 속을 헤치며 차 앞으로 가셨습니다. 범퍼를 확인하시고 라이트를 만져보시고 보닛을 열어보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보닛은 진흙에 눌려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 주위를 빙빙 도셨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는 갑자기 멈춰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강하기만 했던 할아버지가 항상 든든하기만 했던 가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이었거든요. 국가가 준 차를, 정부가 믿고 맡긴 차를 논바닥에 처박았어. 할아버지에게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일이었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특히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공용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엄중한 문책이 따랐죠.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보고해야 하지? 징계를 받을 거야. 아니, 해임될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우리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가 진흙을 헤치며 할아버지께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으셨어요. 괜찮아요. 차는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그래. 맞아.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논밭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집도 500m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는 시골길이었죠. 일단 사람을 불러야겠어. 아버지가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아서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농부였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고무신을 신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을 모셔온 거였어요. 농부는 우리를 보더니 일단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는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졸음운전을 해서 이렇게. 아이고, 괜찮소.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논이야 뭐. 내년에 또 농사 지으면 되는 거 아니겠소? 하지만 논을 망쳐놨는데요. 보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상은 무슨,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그나저나 차를 빼내야 할 텐데. 농부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이 박혔네.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소. 그럼 어떻게? 소를 데려와야겠소. 우리 소 2마리면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거요. 소요? 여기선 소가 제일 힘이 센 일꾼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금방 다녀올게. 농부는 빠른 걸음으로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소 2마리를 끌고요. 큰 황소였어요. 덩치가 장대했습니다. 농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의 멍에를 차 앞범퍼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묶으면 되겠소. 자, 이제 준비됐으니 시작해볼까요? 농부가 소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소를 툭툭 치며 소리쳤어요. 이랴, 이랴. 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차게. 근육이 불룩 솟아올랐어요. 가죽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늘기 차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 힘차게. 이랴! 농부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소들이 더 힘을 냈습니다. 앞발로 땅을 박차고 온 힘을 다해 당겼어요. 지늘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 계속. 밀어요.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차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2분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도우려 했지만 농부가 말렸어요. 위험하니 뒤로 빠지시오. 소들은 계속 당겼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계속 밀었습니다. 지늘기 철벅철벅 소리를 내며 차를 놓아주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이랴. 그리고 마침내 차가 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앞바퀴가 도로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뒷바퀴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해냈다. 우리 모두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주저앉으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농부가 다가와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으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농부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인이십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고, 뭘 그러시오.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그나저나 차는 괜찮겠소. 그제야 우리는 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절망했죠. 상태가 심각했어요. 앞 범퍼는 찌그러져 있었고 라이트 하나는 박살나 있었습니다. 보닛을 열어보니 더 심각했어요.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쏴하고 새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거의 다 빠진 상태였죠. 아버지가 엔진룸을 더 들여다보시다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거 왜? 타이밍 벨트가 끊어졌어요. 뭐라고? 엔진의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끊어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벨트가 2동강 나 있었어요. 이건 운행이 불가능한데요. 완전히. 할아버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잠시 희망을 가졌었는데 다시 절망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정비소가 어디죠? 100km는 가야 할 거요. 큰 읍내까지 나가야 정비소가 있거든. 100km, 견인차를 불러야 할 텐데 이 시골까지 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제사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차 앞에 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뭘 하세요? 아버지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차 주위를 돌며 이것저것 살펴보셨습니다. 라디에이터를 보시고 벨트를 보시고 엔진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본인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스타킹이었습니다. 이걸로 해봅시다. 네. 그걸로 뭐려? 벨트요. 벨트를 이걸로 감아봅시다. 순간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스타킹으로 벨트를? 그게 가능한가? 여보, 그게 되겠어? 해봐야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보자. 아버지가 스타킹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타이밍 벨트 자리를 확인했어요. 벨트 풀리에 스타킹을 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러 겹으로 감았어요. 제법 단단한데요. 그럼 라디에이터는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논바닥을 가리켰어요. 진흙이요. 진흙으로 막아봅시다. 할머니는 직접 논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양손 가득 떠왔어요. 라디에이터의 구멍난 부분에 꾹꾹 눌러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도왔습니다. 아버지도, 삼촌도, 저도 모두 진흙을 퍼와서 라디에이터에 붙였어요.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조심스럽게, 꼼꼼하게. 농부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군. 나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30분쯤 지나자 라디에이터의 구멍은 진흙으로 막혔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물이 새는 속도는 크게 줄었어요. 이제 냉각수를 채워야 하는데 저 개울물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길 옆 작은 개울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물통을 가져와 물을 퍼왔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모든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40분이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시동이 걸릴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시동키를 돌렸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덜컹거리고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되네요. 됐어. 정말 됐어.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농부도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오. 정말 대단해. 스타킹과 진흙으로 차를 고치다니.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요, 별 말씀을. 조심해서 가시오. 그리고 농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멈추지 마시오. 한번 멈추면 다시 시동 걸기 어려울 거요. 목적지까지 쉬지 말고 가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진흙투성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기어를 넣으셨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엔진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분명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무사히 도착하시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는 다시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차였으니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알았어. 조심할게. 할아버지는 시속 30km로 달리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엔진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차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엔진 소리는 더 커졌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린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심이었죠. 40분, 5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스타킹으로 감은 벨트는 힘겹게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진흙으로 막은 라디에이터는 물이 새는 속도를 늦춰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삼촌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적처럼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정비소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차를 정비소 앞에 세우셨어요. 시동을 끄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셔? 이게 무슨 차 상태입니까? 그는 차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흙투성이 차, 찌그러진 범퍼, 깨진 라이트. 엔진룸을 열어보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스타킹이, 진흙이, 이게 대체... 할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논에 빠진 일부터 소가 끌어낸 일, 할머니의 스타킹으로 벨트를 감은 일, 진흙으로 라디에이터를 막은 일, 그리고 1시간 넘게 달려온 일까지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상태로 10분도 못 갈 텐데 어떻게 1시간을... 그래도 왔습니다. 여기까지. 정비사는 할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차도 대단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게 더 대단합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며칠 걸리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고쳐드릴게요. 이 차는 분명 특별할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우리는 차를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고향집으로 갔어요. 제사는 조금 늦었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정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리 끝났습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정비소로 갔습니다. 차는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어요. 새 부품으로 교체됐고 진흙투성이었던 차체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라디에이터, 타이밍 벨트, 범퍼, 라이트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제 새 차나 다름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스타킹과 진흙으로 여기까지 온 차는요. 정비사는 차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차는 특별할 겁니다. 오래오래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그 말은 예언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 차는 그 후로도 15년을 더 할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연로해지시고 결국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차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차를 끝까지 아끼셨습니다. 매일 닦으셨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도 참 많이 고생했지. 논바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그 차를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흘렀죠. 차는 이제 40년이 넘은 골동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동이 걸려요. 여전히 달립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그 차를 봅니다. 차고에 조용히 서 있는 검은 세단. 번호판의 관용 표시는 이미 오래전에 반납했지만 차는 여전히 그 위험을 잃지 않았어요. 페인트는 바래고 군데군데 녹이 슬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가죽 시트는 달아있고 계기판은 낡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역사입니다. 이 차가 겪어온 시간의 흔적이죠. 저는 가끔 그 차에 올라가 앉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아봐요. 할아버지가 잡았던 그 핸들. 논으로 떨어질 때도 정비소까지 가는 길에도 놓지 않았던 그 핸들. 시동키를 돌려봅니다. 엔진이 살아납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엔진 소리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울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 차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을까? 좋은 부품, 철저한 관리? 물론 그것도 이유겠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논바닥에서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할머니는 스타킹을 내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농부는 소를 끌고 와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진흙을 묻혀가며 차를 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80년대의 한국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멈추지 않았던 나라.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냈던 그 집념. 그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었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으며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상징이었죠. 그게 바로 이 나라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힘. 전쟁의 폐허에서 빈곤의 늪에서 어떻게든 일어선 힘. 그 힘이 바로 이 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이 차는 우리 집 차고에 서 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저는 언젠가 제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타던 차, 논바닥에 빠졌다가 스타킹과 진흙으로 살아난 차, 그리고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달리는 차에 대해서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봐라. 이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야. 넘어져도 일어서고 부서져도 고치고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해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